한지우 씨,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직원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구실에서 폭발음이 터진 지 3분. 불길이 유리창을 깨고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순간 한 여자가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휘날리며 검은 연기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 한지우 연구원이 미쳤어. 저 안에 사장님이 계신다고. 동료들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7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 뜨거운 열기가 폐를 찌르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지만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범한 연구원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그 첫 출근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전 그날 아침 저는 바이오 헬스 본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은 3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샀던 것이고 가방은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옷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주머니 속 빛바랜 사진 한 장, 손때가 묻어 구겨진 그 사진을 저는 17년간 간직해왔습니다. 8살 소녀와 13살 소년이 학교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 지우야, 꼭 다시 만나자. 기다려준서 오빠.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다림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 저는 매일 준서 오빠네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빠, 학교 다녀왔어. 하얀 티셔츠를 입은 오빠가 책가방을 메고 나오면 저는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지우야, 숙제는 했어? 응, 오빠가 봐줘. 오빠는 한숨을 쉬면서도 늘 제 공책을 펼쳐봐줬습니다. 틀린 문제가 있으면 직접 풀어주지 않고 힌트만 줬습니다. 여기 다시 생각해봐. 오빠가 어제 뭐라고 했지? 그러다 제가 답을 맞히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우리 지우 똑똑하네.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애들이 제 신발을 숨겼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 맨발로 울고 있는데 오빠가 달려왔습니다. 누가 그랬어? 4학년 애들이.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신발 어디 있어? 저기. 오빠는 무섭지도 않은데 아이들이 다 겁을 먹었습니다. 신발을 신겨주며 오빠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다음부턴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오빠한테 와. 응, 오빠가 널 지켜줄게. 그날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오빠 아내 될 거야. 그러던 어느 봄날, 준서 오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빠 이사 가게 됐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싫어. 오빠 가면 안 돼. 대문 기둥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오빠가 가면 나 어떡해. 오빠는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지우야, 오빠 꼭 다시 올게. 거짓말이야. 다들 그렇게 말하고. 안 온다고. 아니야. 오빠가 제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난주 학교 소풍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사진 뒷면에 볼펜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지우야, 꼭 다시 만나자. 기다려. 마이너스 준서 오빠. 오빠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을게.
그러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안 잃어버릴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우야, 울지 마. 자꾸 그러면 오빠 힘들어. 그럼 오빠는 안 힘들어? 힘들지. 오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많이 힘든데 그래도 참아야지. 오빠니까. 이삿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오빠네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왔습니다. 짐을 다 싣고 오빠 가족이 나왔습니다. 지우야.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전화할게. 꼭. 응. 그리고 오빠 돈 많이 벌어서 꼭 돌아올게. 정말? 응.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트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쫓아갔습니다. 오빠, 오빠.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오빠가 준 사진만 손때 묻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언제 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신입 연구원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5명의 신입 연구원이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지루했지만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회사 어딘가에 준서 오빠가 있어. 인터넷을 뒤져도 강준서 대표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사생활을 숨기는 사람.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자, 이제 CEO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키 큰 남자, 검은색 정장, 차가운 눈빛.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준서 오빠, 17년이 흘렀어도 그 걸음걸이, 그 어깨선은 제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바이오 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소리마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제가 울 때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오빠. 저예요, 한지우.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아무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강준서 대표는 우리를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단 3초, 그는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다음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몰라보는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7년을 기다렸는데 안경을 벗고 세면대를 움켜쥐었습니다. 8살 때 그 통통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긴 생머리도 단발로 잘랐고 이제는 안경까지 썼습니다. 달라진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오빠만 기억했는데 오빠는 날 까맣게 잊었구나. 그날 저녁 원룸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 안에는 그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준서 오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우야, 오빠가 꼭 지켜줄게라고 말하던 그 소년. 오빠,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도 포기 못해. 이제 겨우 만났는데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오빠의 기억이 아니라 오빠 옆에 설 자격이라는 것을. 첫 출근 일주일 후 전체 연구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약 개발 1단계 진행 상황 보고 각 팀별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밤새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래프를 5번이나 다시 그렸습니다. 잘해야 해. 오빠 눈에 띄어야 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강준서 대표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의자에 기대어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슬쩍 그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얼굴, 여전히 낯선 눈빛,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구나.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3팀 한지우 연구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고 준비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인 약물의 유효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때였습니다. 잠깐. 강준서 대표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 데이터 대조군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네. 3페이지 그래프 보세요. 표본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결론 부분.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임상 승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신약 개발이 되겠습니까? 한지우 연구원.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료 한 명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사장님한테 찍혔네. 조심해. 찍힌 게 아니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날 아예 모르는 거야. 그날 저녁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평생 술을 거의 안 마셨지만 오늘만큼은 필요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플라스틱 컵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쓰고 메웠습니다. A씨, 눈물이 났습니다. 17년을 기다렸는데 2번째 잔을 들이켰습니다. 매일 오빠 생각했는데 3번째 잔. 오빠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네. 혼자 마시기엔 추운 밤인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민지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팀장, 대학 선배였습니다. 선배, 봤어. 오늘 회의. 민지 선배가 옆에 앉으며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원래 저래. 누구한테나 칼같이 대하거든. 네. 근데 너한테 유난히 더 심하긴 했어. 뭔가 있어?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가 못나서 그래요. 민지 선배는 저를 한참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너 혹시... 선배, 전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다시 준비하면 돼요. 다음엔 완벽하게 할 거예요.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준서 대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조군 설정 오류, 표본수 부족, 성급한 결론,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서울대 수석이 뭐가 대수야. 실전에선 이 모양이잖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강준서 대표는 저를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을. 좋아.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럼 신경 쓰이게 만들어야지. 어릴 적 그 한지우가 아니라 무시 못할 연구원 한지우로 서랍 속 사진을 꺼내 책상 한쪽에 세워뒀습니다.
오빠, 지켜봐.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실험실을 지켰고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한 연구원, 왜 이렇게까지 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요. 누구에게? 라는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기억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제 존재를 각인시키고 싶다는 것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3번 다시 만들었고 강준서 대표는 3번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칭찬도 격려도 없이 그저 진행하세요라는 짧은 한마디뿐. 이 정도면 됐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지우 박사님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 고개를 들자 명함을 건네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파마 전략기획실 최연우 실장입니다. 경쟁사, 업계에서 바이오 헬스와 라이벌 관계인 회사.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논문 잘 봤습니다. 서울대 재학 시절 발표하신 면역항암제 관련 연구 인상 깊더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 과거를 조사했다는 뜻. 저희 회사에서 박사님 같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일단 식사나 하시죠. 이야기만 들어보시면 안 될까요?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와인잔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최연우 실장은 스테이크를 자르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지금 바이오 헬스에서 연봉 얼마 받으세요? 그건 우리 회사로 오시면 2배 드리겠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멎었습니다. 게다가 독립연구실도 제공하고 박사님이 원하는 프로젝트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만 강준서 대표가 박사님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나요? 그 질문에 숨이 멎었습니다. 한 달 전 회의에서 박사님 발표 혹독하게 비판하던데 그런 곳에서 왜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왜냐고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실장님, 네. 전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어떤 일인데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최연우 실장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강 사장 때문인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그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박사님, 강준서는 누가 옆에 있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입니다. 5년째 여자 한 명 안 만나요. 저는 그런 거 명함 가지고 계세요.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연락 주십시오. 레스토랑을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민지 선배였습니다. 선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거래처 미팅 끝나고 나오는 길인데 민지 선배의 시선이 제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나간 사람 최연우 아니야? 아시는 분이세요? 제네시스 파마 실장. 업계에서 유명해. 인재 스카우트 엄청 공격적으로 하거든. 민지 선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너 스카우트 제안 받았어? 그냥 식사한 거예요. 지우야. 선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조심해. 저 사람. 필요한 정보만 빼가고 사람 버리는 거로도 유명하거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연봉 2배, 독립연구실, 자유로운 연구. 솔직히 말하면 혹하지 않았다면 거짓말. 하지만 난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바이오 헬스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최고층 사장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 오빠가 있겠지.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민지 선배가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너 어젯밤에 사장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네, 전 집에 갔는데요. 아니, 사장님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물어보더라. 뭐려? 한지우 연구원, 요즘 어떠냐고. 이상한 사람이랑 접촉하는 거 없냐고. 숨이 멎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셨대요? 나도 몰라. 근데 민지 선배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너 사장님 보는 눈빛 심상치 않던데?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후후, 부정이 긍정이지. 근데 지우야. 선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장님이 너만 볼 때 눈빛이 달라. 분명 뭔가 있어.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는 날 기억도 못하는 걸.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있는 걸까? 그날 오후 복도에서 강준서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한지우 연구원. 네. 요즘 외부 미팅 많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눈을 내리깔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업계 생각보다 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심하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강준서 대표가 저를 보고 있다는 것, 기억은 못해도 적어도 존재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 좋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야. 2개월째 회사 전체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펜션, 바비큐와 술. 저는 원래 술을 못 마십니다. 반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연구원 축배, 선배들이 연달아 술을 권했습니다. 신입이 분위기 좀 띄워야지. 저는 회사 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마셔야지. 민지 선배가 제 옆에 앉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적당히 마셔. 억지로 안 마셔도 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강준서 대표도 와 있었으니까 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도 저렇게 외로워 보이는데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민지 선배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화장실 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펜션 뒤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준서 대표였습니다. 혼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빠, 발이 멈췄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17년간 참았던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사장님, 그가 돌아봤습니다. 한지우 연구원? 술 드셨습니까? 네, 조금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어릴 적 기억 속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괜찮으시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질문입니까? 사장님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릴 적에 약속한 사람 있으세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술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직도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한지우 연구원,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대답 안 해주실 거예요? 오빠. 그 순간 제 입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나야. 기억 안 나? 강준서 대표가 굳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 한지우. 옆집에 살던 그때 민지 선배가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여기 있었구나. 선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얘가 술을 못 마셔서. 괜찮습니다. 강준서 대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 데려가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저는 끔찍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머리야. 어젯밤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술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가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민지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저 어젯밤에 뭐 했어요? 너 진짜 기억 안 나? 네. 술을 너무 많이. 휴, 다행이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구나. 왜요? 제가 뭐 했는데요? 아냐. 그냥 좀 비틀거려서 내가 데려온 거야. 하지만 선배 목소리에는 뭔가 숨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강준서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 금요일 밤 일 정말 기억 못 하십니까? 네. 무슨.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한지우 연구원. 네. 혹시 어릴 적에 살던 동네가 어디였습니까?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 은평구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은빛초등학교.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부르자. 그는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가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책상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오빤 뭔가 눈치챈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 강준서 대표, 제목 면담 요청, 한지우 연구원 오늘 퇴근 후 제 사무실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 17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가 저를 직접 불렀습니다. 혼자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그날 저녁 저는 사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하려다 말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강준서 대표는 창가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우 씨, 처음으로 존댓말이 아닌 이름을 불렀습니다. 17년 전 은빛 초등학교 3학년 2반에 한지우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아이 옆집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준서라는 중학생이 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지우야. 17년 만에 듣는 그 다정한 목소리.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날 기억해냈어. 17년 만에 재회. 하지만 기쁨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신약 데이터 유출됐대. 진짜? 어떻게? 경쟁사에서 우리랑 똑같은 임상 결과 발표했다는 거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강준서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네시스 파마에서 우리 신약 후보 물질과 동일한 화합물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내부 유출입니다. 보안팀 조사 결과 보고하세요. 보안팀장이 일어섰습니다. 데이터 접근 기록을 추적한 결과 3팀 연구원들의 접속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3팀, 우리 팀이잖아. 특히 한지우 연구원의 경우 지난주 야간에 핵심 데이터에 17회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또한 최근 제네시스 파마 임원과 외부 미팅을 가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최연우 실장이랑 식사한 거. 한지우 연구원, 강준서 대표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해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간 접속은 제 연구를 위해서였고 제네시스 파마 최연우 실장은 일방적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해서 거절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보안팀장이 물었습니다. 증거는 녹음이나 문자 기록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거절했다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지우 연구원은 직무 정지합니다. 강준서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출입증 반납하세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지 선배가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선배, 저 정말 안 했어요. 나는 믿어. 근데 선배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거 누가 판 것 같아? 너무 치밀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최연우 만난 것도 야간 접속한 것도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잖아. 설마 그날 오후 짐을 싸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준서 대표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뭐가요? 회의 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저 정말 안 했어요, 오빠. 눈물이 났습니다. 알아. 네, 나는 널 믿어. 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아니야. 지금 증거가 너를 가리키고 있어. 그럼 전 어떻게 해? 내가 해결할게. 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오빠는 왜 날 믿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17년 전부터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알잖아.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남의 신발 훔치는 애들한테도 먼저 때리지 못하고 울기만 하던 애가 회사 기밀을 훔친다고? 말도 안 돼. 오빠.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 제가 가진 것과 똑같은 사진. 나도 17년 동안 이거 가지고 있었어. 심장이 멎었습니다. 오빠. 그럼. 응. 나도 널 잊은 적 없어. 단지 확신이 없었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해. 제 접속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접속했다고? 지난주 금요일 밤 11시. 저는 그때 야유회에서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계정을 도용했어.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울대 약학과 시절 배웠던 보안 프로그램 지식이 되살아났습니다. IP 추적, 접속 경로 분석. 다음 날 아침 저는 증거 파일을 들고 강준서 대표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빠 찾았어요. 뭘? 진짜 범인. 파일을 펼쳤습니다. 제 계정으로 접속한 IP가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에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 제가 약학과 다닐 때 부전공이 정보보안이었어요.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너 서울대 나왔어? 수석으로요. 처음으로 제 능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IP 주소, 제네시스 파마 본사 주소예요.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강준서 대표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지우 연구원은 무고합니다. 실제 유출범은 외부에서 그녀의 계정을 해킹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외부 해킹을 도왔는지 내부 공모자를 찾아야 합니다. 강준서 대표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찾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현우가 들어왔습니다. 불러서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최현우 실장님, 제가 일어섰습니다. 제게 스카우트 제안하셨을 때 제 연구 데이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죠? 그게 무슨... 그리고 제가 거절하자 다음 날 바로 해킹이 시작됐어요. 증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강준서 대표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신 회사 IP로 접속한 기록, 그리고 우리 내부 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까지. 최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준서 대표가 따라왔습니다. 지우야, 네 오빠, 너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 뭐요? 내 실력, 서울대 수석의 정보보안까지. 왜 그냥 평범한 연구원으로만 오빠 옆에 서고 싶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한지우 그 자체로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바보야.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찾던 건 한지우였으니까. 17년 만에 오빠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우리의 이야기는. 사건이 해결되고 일주일 후 저는 복직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박사님 대단하시더라. 서울대 수석이었대요. 정보보안까지 할 줄 알다니.
이제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난 그냥 예전처럼 지내고 싶은데 어느 금요일 저녁 강준서 대표가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집에요? 응. 엄마가 널 보고 싶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요? 응. 이제 공식적으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강남의 큰 저택 앞에 섰습니다. 정원이 있고 분수가 있고 제가 평생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오빠네 집.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 오빠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긴장하지 마. 응. 하지만 긴장하지 말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어머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서미숙 이사. 회사에서 뵐 때보다 훨씬 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서 오빠가 옆에 앉으려 하자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준서야, 너는 잠깐 나가 있어라. 엄마, 둘이 이야기할 게 있어. 오빠는 저를 걱정스럽게 보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어머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우 씨, 네. 우리 준서가 당신에 대해 많이 얘기하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어린 시절 우리 집 알죠? 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도 알고 있겠군요. 어머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채권자들이 집 앞에서 고함치고 준서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어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17년 걸려 겨우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머님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불편해요.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겠죠. 어머님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싸우면, 화나면, 그때 그 과거를 들먹이지 않을 자신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준서가 부끄러워하는 과거를 알고 있어요. 그게 나는 싫어요. 어머님,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준서 오빠를 17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건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네, 제 선택이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다린 건 부자가 된 오빠가 아니라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오빠였습니다. 가난했던 과거가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 시절의 오빠가 저는 제일 좋았는걸요. 어머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지우 씨, 한참 후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와 허락은 다른 거예요. 우리 준서 옆에는 더 나은 사람이 있어야 해요.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평범합니까? 그렇잖아요. 원룸에 살고 월급쟁이고 특별한 배경도 없잖아요. 저는 서울대 나온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님이 일어섰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싫은 게 아니에요. 단지 내 아들 옆에 서기엔 부족해 보여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준서 오빠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님 말이 맞는지도 몰라.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낡은 코트, 값싼 가방, 초라한 모습. 나는 오빠 옆에 어울리지 않아. 월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직서를 썼습니다. 민지 선배가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무슨 짓이야? 선배, 저 그만둘래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제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사장님 때문이야?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 오빠 때문이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려는데 준서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이게 뭐야? 사직서요. 왜? 전 오빠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오빠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어머님 잘못 없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빠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 어머님도 제가 봐도 그래요. 한지우.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오빠. 저는 오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17년 동안 오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는 성공했잖아요. 멋진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요? 너도 훌륭해. 훌륭하기만 하면 뭐해요? 오빠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이는데. 지우야, 저 이제 지쳤어요. 오빠 기다리느라, 오빠 따라가느라, 오빠 옆에 서려고 애쓰느라. 그날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직서는 수리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빛바랜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오빠.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릴게.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17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오빠를 포기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나 포기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거리는 아무리 달려도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낸 지 일주일. 저는 집에서 이력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정말 오빠 있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는 읽지 않은 문자가 47개. 모두 준서 오빠였습니다. 지우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만나줘. 한 번만. 너 없으면 안 돼.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그날 오후 민지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화재야. 3층 실험실에서 폭발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소방차 왔는데 사장님이 아직 안에 계셔.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데이터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출구가 막혔대. 제가 지금 갑니다. 택시를 타고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건물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대피한 직원들. 3층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선배, 민지 선배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사장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3층 중앙실험실. 문이 열리지 않는데. 그곳은 제가 일하던 실험실이었습니다.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비상구가 있어요. 뭐? 3층 실험실 뒤쪽에
비상 탈출구가 있어요. 근데 잠겨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떡해? 저는 경비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스터키 주세요.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저 사람 구해야 해요. 마스터키를 낚아채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지우 연구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3층, 복도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혔습니다. 오빠, 조금만 기다려. 실험실 뒤쪽 비상구,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으윽!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실험실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불길, 연기, 무너진 선반들. 오빠, 오빠,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오빠, 준서 오빠는 의식을 잃어 있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뺨을 두드렸습니다. 눈을 살짝 떴습니다. 우야? 네, 저예요. 왜? 여기. 말하지 말아요. 나가야 해요. 오빠를 일으키려 했지만 몸무게가 너무 나갔습니다. 안 돼. 힘이 안 나. 그때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려 했습니다. 위험해. 오빠를 밀쳤습니다. 대신 제 팔에 뜨거운 쇠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아, 지우야. 오빠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팔, 괜찮아? 괜찮아요. 빨리 나가요. 오빠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길을 막았습니다. 오빠, 이쪽으로. 제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실험 테이블 아래 환기구로 통하는 작은 공간. 저기로 가면 옥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제가 여기서 일했잖아요. 좁은 통로를 기어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옥상 해치가 보였습니다. 오빠 밀어요. 함께 해치를 밀었습니다. 쨍그랑 뚜껑이 열렸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으윽, 으윽.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옥상에서 소방관들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오른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여기가 깨어났구나. 옆에 준서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바보야.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들어온 거야? 죽을 뻔했잖아. 오빠가 죽을 뻔했잖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7년 전에도 지금도 오빠가 제 전부니까요. 오빠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널 힘들게 해서, 엄마 때문에 상처받게 해서, 내가 포기하게 만들어서. 오빠, 나도 무서웠어, 지우야. 너를 다시 잃을까봐.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안 놓을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미숙 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님, 움직이지 마세요. 어머님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소방관들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준서를 구했다고. 저는 그냥 목숨을 걸었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사랑하니까요.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준서 오빠를 17년 전부터 사랑했으니까요.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네, 당신을 평범하다고 했죠.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평범할 리 없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딸을 키우셨어요. 어머님, 미안합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줘서. 그날 병실에는 세 사람이 울었습니다. 저와 준서 오빠, 그리고 어머님. 17년의 기다림, 신분의 벽, 모든 오해와 상처가 마침내 녹아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서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우야. 응, 오빠. 평생 함께 갈 거야. 응. 저는 웃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6개월 후, 제 팔의 화상 자국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젊으니까 회복이 빠르네요. 1년 후면 흉터도 거의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 흉터는 제가 사랑을 증명한 흔적이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나랑 갈 데 있어. 어디? 가면 알아.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은평구,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였습니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은 헐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잖아. 응.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운동장에서 우리 사진 찍었지. 맞아. 소풍날.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었습니다. 17년 전 그대로 이 나무 밑에서 내가 맨날 울었어. 오빠가 놀려서 그랬잖아. 내가 언제 맨날 키 작다고 공부 못한다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빠가 나무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한지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7년 전에 나는 내 앞에서 약속했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고, 기다리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약속 지키는데 17년이 걸렸어. 오빠, 이제 새로운 약속하려고 해. 오빠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생 너 옆에 있을게. 평생 너를 사랑할게. 평생 너를 지킬게. 한지우, 나랑 결혼해 줄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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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일어나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운동장에 우리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17년 전처럼 그날 저녁 오빠는 우리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오빠를 쳐다보셨습니다. 우리 딸 울린 적 있지? 네. 앞으로도 울릴 거야?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절대 안 울려야지. 네. 절대 안 울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여보, 그만 괴롭혀요.
결혼식은 조용히 올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제 웨딩드레스를 어머님이 직접 골라주셨습니다. 지우야, 이거 입어봐. 어머니, 우리 며느리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지. 준서 오빠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우리 준서 곁을 지켜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결혼식장 입구. 민지 선배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완전 공주 같아. 선배, 17년 짝사랑 결실 맺는 거 축하해. 고마워요, 선배. 야, 나도 저런 남자 없나? 우리는 웃었습니다. 식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 양옆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 멀리 준서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7년 전 사진 속 그 미소.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씩 오빠에게로. 드디어 오빠 앞에 섰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다. 오빠도.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신랑,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오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신부,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제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오빠가 저를 당겼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만. 쿵쿵쿵.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부케를 던졌습니다. 민지 선배가 받았습니다. 어머나. 모두 웃었습니다. 부케 안에는 빛바랜 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17년 전 그 사진. 선배, 이거. 어머, 이게 뭐야? 행운의 부적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17년이 걸려도 만날 수 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오빠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후회 안 해? 뭘? 17년 동안 날 기다린 거. 바보 같은 소리. 저는 오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17년이 아니라 평생을 기다렸어도 후회 안 했을 거야. 왜? 오빠니까.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오빠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지우야. 나도 사랑해, 오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이뤘다. 17년 전 약속이 현실이 됐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약속도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한다면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현실이 된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준서 오빠, 사랑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지우. 1년 후 저는 바이오 헬스 연구소장이 됐습니다. 준서 오빠는 여전히 CEO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 가끔 오빠가 놀립니다. 연구소장님, 오늘 야근하십니까? 대표님도 하시잖아요. 그럼 같이 할까요? 좋아요. 오빠 사장님.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로 웃었습니다. 17년을 기다린 사람, 17년을 그리워한 사람, 이제는 매일 함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사랑 때문에 힘들다면,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17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기쁨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내일도 사연 시든 꽃마차 달려오겠습니다.